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을 또 뵀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쟁점들이 두각이 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를 또 세법을 공부를 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는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2021년 1월 1일부터는 그 비과세 요건 중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을 해서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기산일을 정할 때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그 2주택의 경우에는 그냥 종전주택을 최초 보유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라는 게 이제 15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규정이 서로가 상충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이게 남편이고 아내고 둘이가 서로가 2018년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합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1주택이 있고 또 2주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한 주택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합가할 때는 이미 3주택이 돼버리잖아요. 3주택이 되는데, 그러면 혼인 합가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155조 5항이 적용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종전주택을 이거를 팔 때, 양도를 할 때 비과세가 되느냐, 그리고 또 나중에 이거를 팔 때 비과세가 과연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과연 이것부터 산정을 해보면은 이 동거복량 합가해 가지고 비과세가 되려면 1주택인 남자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1주택인 여자를 만나야 이게 2주택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1주택이 아니고 2주택이 돼버렸잖아요. 2주택이 된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과연 5항이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법대로 보면은 이게 안 돼요. 안 되는데 곳곳에다가 암호를 걸어놨어요. 암호를 걸어놓고 또 국세청은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세법이라는 게 세법 규정을 아무리 봐도요, 그 암호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암호들이라는 게 보면은 대부분 가로에 들어가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들어가 있는데 봐도요, 눈만 꺼벙꺼벙 해가지고 끔뻑끔뻑하고 꺼벙꺼벙밖에 안 되는 그 꺼벙이밖에,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여백이구나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법을 많이 봐도 그게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조문을 가지고 훈련받지 않으면은 머리 끌적끌적 일단 전화기부터 듣는 거예요. 야야야, 이거 어떻게 되냐 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양도라는 거는 그거를 실무를 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사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찾아보면서 또 옆에 물어보고 국세청 지침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추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왜? 세법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코인을 넣어가지고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답이 따다닥 나오고, 상담료 줬으니까 당연히 답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그 비밀을 푸느냐. 그렇게 준비된 사람 없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럴 만한 사람 만나려면은 돈 100만 원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해가지고 단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그 단박에 그 답을 줄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것이다. 대단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 경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경우를 이렇게 보면요, 이 두 주택이 이게 종전주택이고 이게 신규주택이잖아요. 신규주택이면은 이 종전주택을 팔 때 이 두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다. 종전주택으로부터 1년 지나가지고 신규주택을 팔고, 이로부터 이 규정에 따라서 3년 또는 2년 또는 1년 내에 이거를 팔게 되면 그 요건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거 하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암호가 걸려 있다 이겁니다. 암호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주택의 경우로 안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1주택이 되고 이게 1주택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합하면은 2주택이 되는 거죠. 혼인학과라 가지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시적 혼인학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이거를 5년 내에 팔기만 하면은, 아무주택이나 팔면은 또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5항이 적용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항이 적용이 돼요. 5항이. 실제 보면은 이렇게 3주택인 것 같아도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요건이 적용돼가지고 1주택으로 보고 1주택 1주택 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으로 봐가지고 여기서 아무주택이나 5년 내에 팔면은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해준다 이겁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이상 더 쉽게 말할 수도 없겠어요. 저도 그만큼 양도 부분이 어렵다 이겁니다. 아우 진짜 이거를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그거를 이제 그 원리를 참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한번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규정이 뭐다,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2주택으로 안 보는 경우가 뭐다, 1세대 3주택으로 안 보는 경우가 뭐다, 일단은 이 세 조문에 대해서 그거를 대충 그게 이제 리걸 마인드가 들어와야 된다. 그 규정이 아하 이렇구나, 이래서 1호부터 이렇게 십몇 호까지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그게 들어오면은 해석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55조 5항이 적용된다, 그렇게 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경우는 남편의 경우에는 남편이 지금 이제 남편 아내 이렇게 해가지고 1주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2주택이잖아. 그러면 다주택이 되면은 이 사람이 1주택을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팔았다 이거예요. 양도한 시점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2020년 5월에 팔았다. 그럼 2020년 5월부터 2년 후인 2022년 5월 이후에 팔아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이 규정에 해당되려면은.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2016년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2016년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팔아야 되는지 둘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이것 좀 가르쳐 달라 라고 국세청이 이제 상담센터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한 거를 가져오셨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사건이 없다. 사건이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한 사례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겠다. 답변을 못 하겠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라는 거를 이제 양해해 달라. 그러면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답변을 못 해주겠다는 게 답이다 이거예요. 답변을 못 해주겠다. 알아서 해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아서 내가 그러면은 2016년 보유기간으로부터 해가지고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아무 때나 팔아가지고 비과세 신청을 하겠다. 비과세 신고를 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국세청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국세청은 그때는 이렇게 보고 이게 이때부터 해야 되는데 또 최종 1주택 그래가지고 2022년 5월 이후에 양도해야 우리가 비과세 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비과세를 안 해준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최초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불복을 해야 되겠죠. 불복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제 해석에 지침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불복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최초의 사건이 되든지 돼가지고 불복을 다 거쳐가지고 판단을 받아보든지 아니면 좋게 보수적으로 최종적으로 2025 5월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거는 납세자가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론은 해석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지금 사건이 최초 사건이 없으니까 그래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양도하는 사건이 이제 최초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생기게 되면은 국세청이 이제 사건을 가지고 뭐 과세하는 사람이 있고 비과세 해줘야 되겠다는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서로가 이제 치열하게 서로가 논쟁하고 다투고 불복하고 이런 과정에서 몇 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석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세법에 규정이 한글인 검은 거는 한글이고 빈 거는 여백이었는데 그 검은 것 한글의 개념이 그러니까 세대 개념이 있죠. 1세대, 세대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 나오면서 정리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가구 1주택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18명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찌라시 같은 그런 그런 세법 지식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 세대라는 개념을 하나 밝혀내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눈물이 흘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건이 유권 해석이 이루어지고 해석의 지침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최초 사건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다. 답을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진짜 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뉘앙스를 알아야 된다. 무슨 놈의 세법이 이러냐라고 불평불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본인이 그러면은 그 유권 해석을 하게 되는 최초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불복을 통해 가지고 개념을 정리하겠다 하는 그런 선구자적인 자세가 된다면은 뭐 부딪혀 보면 되지만은 그렇게 1억 미만의 사건 가지고 불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좋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저도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예외요. 또 이제 전세보증금 이거를 시가를 어떻게 구할까? 이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가 있고 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자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럼 두 분이서 같이 살면은 부모 복양 의무에 있어 가지고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이 아니에요. 무상 사용 이익이 아닌데 자가 이제 다른 데서 살고 있고 자의 소유의 집에서 어머니가 산다면 이거는 무상 사용 이익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5년 동안에 1억 이상이 되면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되고, 자식한테는 소득세가 또 과세된다. 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가를 잡아가지고 시가 마이너스 대가 해가지고 그 차익만큼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해가지고 소득세를 과세해버리고 어머니한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그 시가 잡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한다. 그럼 주변에 전세 시세일가 있으면 그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시가 곱하기 50%를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전세 보증금을 빼고 뺀 금액에다가 이제 시장 이자율을 곱해요. 그 2020년 곱으니까 1.8%더만요. 1.8%에다가 나누기 12를 하면은 월 임대료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리가 좀 더 되면은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세법 규정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더 해볼 부분들이 있다. 근데 부모가 이렇게 살던 집을, 이 집을 자식한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하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전세로 산다. 그래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증여세를 내게 한다 하면은 이거 믿어주겠느냐? 국세청이 안 믿어준다. 제가 이제 한 표를 더 던지는 거죠. 안 믿어줘 버리면 일단 증여로 보고 시작하겠다. 본인이 살던 집을 증여해놓고 거기서 전세보증금 주고 산다 하면 누가 믿겠냐? 이거 증여 추정으로 해버린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세무사가 고치를 하는가 봐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이런 강남의 아파트들, 강남, 서초, 그 다음에 용산, 잠실, 뭐 이제 송파, 뭐 이런 쪽으로 이게 이제 똘똘한 한 채 지역이더라고요. 똘똘한 한 채 지역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남과 용산, 그러니까 이 강북 쪽에서는 용산을 치더라고요. 똘똘한 한 채.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한 채를 택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근데 용산으로 택하는 사람이 있고 강남으로 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에도 패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라고요. 패권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게 패권을 안 준다 이거예요. 패권을 주는 순간에 한쪽이 무너진다 라고 합니다. 옛날에 강북이 전부 다 강남 개발하기 전에 강남에 이제 다 방귀깨나 깨는 사람들이 다 거기 살았잖아요. 그런데 강남에 넘어와가지고 거기 진흙밭, 뻘밭, 이거를 뽕나무밭 이것들을 전부 다 쓸어내고 개발을 하면서 그때 얼른 눈치챈 사람들은 넘어왔다. 이거 넘어온 사람은 떼돈을 벌었다. 왜? 강남 전체를 개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패권이 강남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가장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구정이라는 데가 지금 보면은 건물 빌딩으로 보면은 노후화가 돼 가지고요. 다른 데서 500만 원 받을 임대료는 거기서는 150만 원 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더라도 매매를 하면 고가로 매매가 된다. 왜? 상징성이 있다 이거예요. 부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고가가 형성이 된다 이거죠. 거래가 수량이 적어도 고가로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연끌로 사는 사람들이 항시 나온다 이겁니다. 한두 사람이 꼭 걸리더라도 걸리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의외로 여기 압구정을 좋아한다. 왜?
그게 트렌드였기 때문에 아직도 아기를 이제 선호한다 이겁니다. 부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징성이 있는 곳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 패권 싸움은 강남이 패권을 가지느냐, 용산이 패권을 가지느냐. 그럼 용산을 미 8군 기지에다가 전체적으로 메모도로 개발을 해버리면 용산으로 넘어간다. 지역이 용산이 지리적으로 더 좋다 이거죠. 강북에 있고 교통이 더 낫다 이겁니다. 한강도 가깝고 그 다음에 광화문도 가깝고. 그래서 용산이 똘똘한 한 채가 더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정책 펴는 사람들이 다 강남에 있으니까 절대로 강북에다가 패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용산을 뭐를 개발하면, 메모도로 개발하려면 항시 제동을 건다. 가령 이제 현대 사옥 같은 것도 뚝섬에서 거기다가 현대 사옥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했다. 강북 개발하는 거를. 그래서 강남으로 끌어들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 말에, 그 사람의 의견에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생하고 구체적이더라고 이야기가. 근데 그 패권 싸움이라는 것을 상당히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거래 수량은 적은데 횟수는 적어도요, 고가로는 팔린대요. 매매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강남 쪽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명의신탁 해놨던 것이, 2000년대 이렇게 해놨던 것이 지금 2020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다시 이제 환원을 해야 되는데, 환원을 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명의신탁으로 하면 과징금을 내야 되니까 이것도 그러고, 증여를 받자니 증여세가 높고, 그러니까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증여도 이제 부담부 증여로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이게 때문에 이제 밤잠을 못 주무시는 도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현실적인 이제 이런 사건들이 물밑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를 했어요. 뭐가 저한테 이렇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쪽도 강남이고 이쪽도 강남이고, 그러니까 이게 증여세 세무조사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증여를 취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3개월 내에, 3월 내에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했는데 이쪽은 이미 이제 취득세를 내버렸어요. 취득세를 내버리면 이거는 환급이 안 돼요. 환급이 안 되고, 그러면 다시 가져왔을 때 이거를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느냐, 원상복구를 했을 때 과연 이걸 되느냐라는 게 이제 의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2020년 판례에 의하면은, 대부분 판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 취득세는 취득의 개념일 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고 내 물건 내가 가져오는 것이다 이거죠. 원상복구의 개념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취득이다 해가지고 취득세를 과세를 했으니까 그 사건이 생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판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오시는 분마다 그렇게 밤잠을 못 주무신데 한 2달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딜레마에 빠진 거는 참 답 찾기가 힘들죠.
답 찾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차선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라는 거를 또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보통 세무사 분들, 어떤 분은 뭐 제가 17번째 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 고민을 혼자 하지 마시고 막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 무료로 하는 데는 가지 마시고, 무료로 하면은 공짜 속에는 가시 있다고 답 안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료 주는 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상담을 하더라도 법 전문가 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모든 국세행정은 법 전문으로 하고요. 법 전문을 해석을 해 주면은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도 어느 이제 세무서에 구급 공무원이 나는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차익을 가지고 저축성 보험 차익이다. 저축성 보험 차익이 왜 되느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중도 해지하면 또 중도 해지한 날이 그거다. 기속 시기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 보험 차익이 되려면은 원금을 냈고 원금에서 그 이상을 2억을 냈으면 2억 뭐 5천을 받아야 되는데 1억 8천 받아가 손해보고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보험 차익이 되느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무공무원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일단 불복하세요 이렇게 돼 버리면은 불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시민들이 어떻게 불복하냐 이거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소장 하나 내 버리면 다 괜찮지만은, 그래서 이게 참 세법에 지금 답이 없는 세상이 돼 버렸고, 세법을 아무리 봐도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여백밖에 안 보이는 거고, 세법을 아무리 규정을 20번을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로 이렇게 적었는지, 이렇게까지 어렵게 적을 수 있는 그 능력에 탐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알지 마라 알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나만 알 테니까 다른 사람 알지 마라 뭐 이런 그 심보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나라 세법이 왜 이렇게 가는지, 특히 양도세법이 왜 이렇게 가는지, 아무리 누더기법이고 걸레법이어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수 있는가, 답을 못 찾게끔 그렇게 아무를 걸어도 한두 개만 걸어야지, 수백 개 그렇게 걸어 놓은 식으로 해 놓으면은, 그리고 또 법리가 한번 형성이 되면 법리대로 따라가면, 법리 한번 터득하면은 모든 것이 딱 이렇게 되는데, 햇빛이라는 게 한번 비치면 모든 거에 다 비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데에만 비추고 어떤 데는 안 비추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진짜 이게 무슨 답이 없다. 그래서 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해석, 나는 이렇게 똑같은 법을 가지고도 사람이 해석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식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면, 사건이 없으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게 또 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납세자는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하시라 이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양도세 신고는 신고 세목이니까 자진 납세 신고하고 납부하시라 이거예요. 알아서 책임지고 알아서 하세요. 그게 이제 신고 세목이에요. 신고 세목. 거기서 잘못하면 가산세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은 나는 A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한 거를 오케이 했는데, 또 감사 지적 와가지고 나는 B라고 보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감사를 못 이기죠. 그러면 머리 끌적끌적 하면서 다시 과세하죠. 그럼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봤는데요. 감사 지적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불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이. 불복하면 뭐예요? 불복하면은 그쪽 불복하는 판단자들이 전부 다 내 일처럼 해주고 내 집안처럼 해주면 이건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나도 몰라. 그러면 머리 끌적끌적하고 그 국가가 거짓말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말을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판결문 쓰기 좋게끔 결정문 쓰기 좋은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좀 밉상이면 안 해줘 버리고. 그러니까 뭐든지 100% 기각면이 너무 많아요. 그냥 기각하면은
가장 결정문이 5분만 해도 나와요. 믿을 수 없고 증빙이 부족하다. 이렇게 써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용 결정문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 결정문 쓰려면 어떻게 돼요? 그 논리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뢰 없는 사람이 그 과세처분을 취소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취소시키겠습니까? 실력 없으면 기각으로 가고 실력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수없게 기각면 만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고 복골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세처분을 한번 하면은 남들은 지금 이게 납세자도 모르고 세무공무원도 모르는데 누가 뭐 판사가 얼마나 알고 검사가 얼마나 알고 다른 세무공무원이 뭐 할아버지가 된다 한들 얼마나 알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참 난잡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거죠. 이럴 때일수록 소나기 오면 피해가는 수밖에 없다. 보수적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기동량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전문 가지고 판단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지금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밤잠 잘 주무시고 일단 건강을 잘 챙기시고 건강 해치면 뭐합니까? 다 내가 건강해야 뭐 좋은 일도 벌어지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사랑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세계 좋은 데도 구경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 이제 쓰시려면 건강 지키셔야 된다.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이 있으면 용역을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